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 제5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성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점령하에 4년 동안 독일의 그런 점령 속에서 힘들어하던 유럽 대륙을 4년 만에 해방시켜준 기념비적인 상륙작전으로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상륙작전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년 6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5일 동안 결행된 상륙작전이고, 그 결과 8월 25일에는 프랑스 파리가 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해인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상륙작전으로 역사의 길이 남아있는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이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고,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이듬해, 즉 1940년 6월 14일에 프랑스 파리가 독일에 의해서 점령되고, 6월 22일에는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후인 1941년 6월 22일에 독일이 소련을 또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소전쟁이 발발이 되는데요. 독소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인 이오시프 스탈린은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앞으로 강력하게 건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한 1940년 6월 22일부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41년 6월 22일에 독일이 소련을 또 침공하기까지 그 1년 동안의 기간, 그 기간 동안은 독일이 유럽 대륙은 사실상 다 평정을 했기 때문에 영국으로 물러가 있는 연합군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영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상 공세, 용단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의 지도하에 끝까지 연합군은 항전을 해서 결국은 독일은 영국을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영국을 점령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독일의 동쪽에 있는 소련을 침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원래 이제 독일과 소련 간에는 독소 불가침 조약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된 게 1939년 9월 1일인데요. 그보다 8일 앞선 1939년 8월 23일에 독일과 소련 간에는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의 히틀러는 그 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한 1년 10개월 정도가 지난 1941년 6월 22일에 소련을 침공을 해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더 이제 확대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은 영국과 미국에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면 독일이 소련에다가 화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소련을 침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독일군의 병력이 소련으로 집중돼 가지고 소련이 거의 괴멸 초토화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독일군의 병력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련에만 이 전선이 계속 유지돼서는 안 되고 제2의 전선을 북프랑스 지역에 구축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독일군의 병력이 분산되지 않겠냐. 그래서 독일군의 병력이 지금 소련에만 다 집중해 있는데 그 병력의 일부를 서쪽 전선, 즉 서부 전선 쪽으로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련의 스탈린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과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앞으로 제2의 전선을 북프랑스, 즉 프랑스 북부 지역에 구축하자라고 건의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굉장히 신중론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11월 말에 테헤란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과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요시프 스탈린 3자 간에 이란의 테헤란에서 회담을 해서 결국 합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듬해인 1944년 5월 1일까지 북프랑스 지역에 상륙작전을 펼치겠다. 그러면 결국은 4년 동안 유럽 대륙이 독일의 그 점령하에 있었는데 그 4년 만에 그 유럽 대륙을 독일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독일 본토까지 진공을 해서 결국은 독일을 이제 패배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1944년 5월 1일까지 그 북프랑스 지역에 연합군이 상륙을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프랑스가 1940년 6월 14일에 프랑스 파리가 점령되고 6월 22일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직전에 6월 4일에 즉 1940년 6월 4일에 덩케르크 철수작전이라는 게 완료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파죽지세로 서부전선으로 진격을 해오다 보니까 도저히 연합군들이 독일군의 그 막강한 그 전력을 상대로 싸워가지고 버티기가 어려워서 유럽 대륙에서 일단 물러나서 영국으로 가가지고 연합군이 계속 항쟁을 하겠다. 항전 내지는 항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덩케르크 철수작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언제 있었냐면 1940년 5월 초에 영국의 수상의 윈스턴 처칠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취임한 직후인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단 10일 동안에 그 유럽 대륙에 있던 그 영국군 병력 한 23만 명과 나머지 뭐 프랑스, 네덜란드, 기타 이런 연합군 병력 한 11만 명 합해가지고 한 34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럽 대륙에서 그 영국으로 철수시킨 작전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인데요. 덩케르크는 북프랑스의 노르망디 근처 그 주변에 있는 또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프랑스에 있는 덩케르크라는 항구 도시에서 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그 연합군을 영국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킨 작전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인데요. 그게 완료된 게 1940년 6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만 4년 후인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독일 점령하에 있던 유럽을 수복하겠다라는 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이제 그 목표였던 건데요. 1943년 11월 말에 테헤란에서 그 세 국가의 정상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할 때는 원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듬해인 1944년 5월 1일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연기돼 가지고 6월 5일 날로 연기가 됐는데 6월 5일 날
굉장히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가 어려운 기상 상황이 도래해 버립니다. 강풍이 불고 날씨가 너무나 낙천후해 가지고 그 상륙 함정들이 제대로 상륙할 수가 없고, 또 상륙 함정들이 상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초기 단계에 그 공수 부대들이 이제 공중 침투를 해야 되는데, 공중 침투를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들이 지형 지물을 제대로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씨여야 되는데, 그런 날씨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즉 1944년 6월 5일에 그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긴급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석한 그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연합군의 지상군 사령관인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 그 다음에 항공군 사령관인 말로이경, 그 다음에 해군 사령관인 램지 제도,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의 참모장인 스미스 장군, 이런 군 수뇌부가, 연합군의 수뇌부가 긴급 회의를 합니다. 오늘 6월 5일 원래 오늘 상륙작전 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공군의 기상대장, 그 공군 대령의 이제 기상 브리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브리핑에서 그 공군 대령, 영국 기상대장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즉 6월 5일 오늘은 날씨가 안 좋은데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 장군들은 어떤 의견을 개진하냐면, 지상군 사령관인 몽고메리와 그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의 참모장이었던 스미스 장군은 내일은 좀 더 날씨 좋아진다면 내일 결행하자라는 의견이었고, 그대로 강행하자. 그에 반해서 항공군 사령관인 그 말로이경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면은 그 항공기들이 지형 지물을 식별할 수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수부대를 제대로 된 장소에 강화시켜 줄 수가 없다.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줘야 공수부대들이 낙하산 타고 공중 침투를 할 텐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는 항공기들이 지형 지물을 식별할 수 없어 가지고 제대로 된 위치에서 강화시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해군 사령관이었던 램지 제독은 뭐 중도적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은 결국은 결행하기로 합니다. 왜냐? 만약에 그날 6월 6일 날 못하게 되면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가 만월의 밝음, 두 번째가 만조의 해수면 수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 만월의 밝음이라는 것은 보름달, 찰, 만자, 달월, 보름달이 밝게 떠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달빛이 밝아야 항공기들이 지형 지물을 제대로 식별을 해가지고 공수부대를 어느 지점에서 낙하해 줄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 날씨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뭐 6월 5일보다 6월 6일이 좀 더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밝은 달이 뜰지는 좀 불분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항공군 사령관인 말로이 경은 6월 6일 날 결행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만월의 밝음, 그 보름달이 밝게 떠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만조의 해수면 수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상륙 작전을 하려면 해군의 함정들이 그 육지에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 육지 해안선에는 독일군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면서 해변에다가 엄청난 철책과 뭐 쥐레, 그 다음에 이런 방어 시설, 철책, 모든 그런 방어 장비들을 다 구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시설물, 장애물보다 그 바닷물이 더 해수면이 더 올라가 있으면은 그 위로 배가 이제 좀 해안선에 더 접근해 가지고 그 장애물을 돌파한 지점에서 그 병사들을 이제 상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가장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요건인 해수면이 높다, 즉 만조의 수위,
만조의 찰만 조류 조자에서 만조의 해수면수이라는 것은 뭐 하루에 이렇게 만조 수위가 오는 게 이제 하루에 매일 오는 거다 보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월의 밝음, 즉 첫 번째 그 중요한 요건인 만월의 밝음이라는 것은 보름달이 다시 뜨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을. 그런데 한 달을 기다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 엄청난 병력과 물자들을 다 해상의 함정에다가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한 달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두 번째는 수십만의 병력들의 보완을 위해서, 즉 이 2주간 그 병사들을 다 격리를 시켰습니다. 연합군의 병사들을. 왜냐하면은 외박 외출을 시키고 그러면은 그 상륙 작전을 한다라는 게 군사 기밀이 정보가 누설돼 가지고 그게 독일군한테 넘어가면은 상륙 작전을 미리 간파하고 그 대비하기 때문에 상륙 작전이 실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습적으로 독일군 모르게 상륙하기 위해서는 군사 보안이, 철통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2주 동안 외박 외출을 다 금지시키고 군사 보안을 철통같이 유지시키고 있었는데, 그걸 한 달을 연기하게 되면 그 군사 보안이 유지되리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결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보다 6월 6일이 날씨가 약간 좀 더 좋아진다면 그냥 결행하는 쪽이 더 낫겠다라고 그 연합군의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결정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총사령관 한 사람의 결정 판단이 수많은 것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고뇌의 뜻을 이제 피력을 했답니다. 총사령관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수많은 것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즉 6월 6일로 내가 결정한 게 수많은 병사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좀 더 그 결과적으로 최선의 날짜였다면 병력 손실도 적고 뭐 다른 함정들이나 항공기의 손실도 적을 수 있는데, 그 날짜를 6월 6일로 정한 게 꼭 좋은 날짜일지 아닐지는 누구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상할 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운명적으로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총사령관의 이제 고뇌에 찬 그런 그 심정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여하튼 6월 6일로 이제 결정이 됐고, 그때 이제 연합군의 그 수뇌부의 그런 그 뭐 육군 사령관, 지상군 사령관, 뭐 몽고메리 장군, 해군 사령관 램지 제도, 항공군 사령관 말로이경, 그 다음에 총사령관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참모장은 스미스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상대방인 독일군의 수뇌부는 어떻게 되냐? 프랑스, 유럽 중에서도 가장 중심은 프랑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대륙 쪽에서 가장 중심은 프랑스에 있다 보니까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의 집단군이 있습니다. 집단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 말씀드리면서 군대의 부대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대 단위가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고 야전군이 있고 집단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 병력이 한 15,000명, 한 3개 사단이 합해가지고 하나의 군단을 이루고, 또 3개 군단이 모여서 하나의 야전군을 이루고, 또 한 3개 정도의 야전군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군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은 집단군 규모는 한 40~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의 집단군이 한 40~5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군의 총사령관은 룬트 슈테트입니다. 룬트 슈테트.
룬트 슈테트라는 총사령관이 독일의 이제 육군 원수입니다. 별 5개 육군 원수. 그 다음에 그 유럽 대륙의 해안선을 방어하고 있는 이제 사령관은 그 에르반 그 롬멜 장군입니다.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몽고메리 장군과 이제 겨뤘던 독일의 이제 에르반 롬멜 장군,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롬멜 장군이 대서양 해안을 방어하는 사령관이었고, 프랑스 전체를 관할하는 집단군의 총사령관은 룬트 슈테트 육군 원수였는데, 같은 육군 원수 계급 별 5개 다 같은 육군 원수였는데, 룬트 슈테트 집단군 사령관이 훨씬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앞섰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 두 사람이 이제 프랑스 쪽을 방어하고 있는 세력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제나워 사령관을 비롯한 그 군 수뇌부들이 이제 상륙 작전을 펼치는 그런 이제 형국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동원된 연합군의 병력이 함정, 즉 그 군함이 6,500척이 동원이 됐습니다. 6,500척의 군함이 동원이 됐고, 그 병력들을 싣고 와가지고 상륙을 시켜야 되니까 군함이, 크고 작은 군함이 6,500척이 동원이 됐고, 항공기, 전투기는 12,000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12,000대 군용 항공기, 전투기, 폭격기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공수부대 요원들도 강화를 시켜야 되고, 물자도 수송해야 되고, 폭격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폭격기, 수송기, 각종 항공기들이 총 12,000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력은 17만 명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17만 명, 공수부대 한 25,000명 포함해서 17만 명 정도의 병력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군은 항공기가 한 12,000대, 해군은 함정, 즉 군함이 한 6,500척, 그 다음에 육군은 병력이 한 17만 명이 동원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무후무한 그 상륙 작전이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고, 작전명은 넵튠입니다. 넵튠은 뭐냐? 로마 신화의 해신입니다. 해신, 바다의 신, 해신.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인 해신, 즉 넵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작전명은 넵튠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륙 작전이 펼쳐지는데, 그 가장 먼저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공수부대가 이제 뭐 자정 직후에 6월 6일 새벽 한 0시 30분 그 무렵에 공수부대가 이제 침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날씨가 6월 5일보다는 6월 6일이 좀 더 날씨가 호전되긴, 기상이 약간 더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바람도 몰아치기도 하고, 그래서 공수부대를 수송해주는 그 항공기들이 지형지물을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위치에다가 그 강화를 시켜주지 못해가지고 공수부대원들이 뭐 엉뚱한 장소에 강화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 강한 지역에서 만난 다른 부대원들하고 그 임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단위 부대를 형성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날씨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의 대공포 공격, 즉 하늘을 향해서 발사하는 포를 대공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군의 그 대공포 공격이 불을 뿜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피해를 또 감내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대서양 해안선을 총괄하고 있던 독일의 그 롬멜 사령관이 성견지명, 일종의 해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1943년 당시에 연합군이 그 허스키 작전을 통해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을 점령을 하고 이탈리아 본토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는 일종의 상륙 작전을 펼쳤던 그런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 이탈리아 상륙 작전을 연합군이 펼쳤을 때 그 위치하고 노르망디의 위치가 지형상 유사하다.
그래서 연합군이 상륙 작전을 이 노르망디에서 결행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성견 지명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그 롬멜 사령관이. 그래서 그 노르망디 중에서도 오마하 해변에는 그 콘크리트 방벽을 철저하게 설치를 했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그 노르망디 해안에 근처에 흐르고 있는 강의 일부를 늪이나 이런 다른 늪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뭐 그런 특수한 시설로 개조를 해가지고 깊이는 한 5, 60cm밖에 안 되긴 하지만 늪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연합군의 공수부대 요원들이 거기에 착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롬멜 사령관은 거기에다가 늪지대를 많이 형성을 해 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수부대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깊이가 5, 60cm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그 낙하산 장비를 빨리 해체를 못하다 보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강풍에 의해서 낙하산이 이렇게 막 날리고 그래서 그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에서 해체가 안 된 상태에서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익사자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공수부대원들도 속출했답니다. 특히 미군 공수부대는 이제 낙하산을 해체할 때 버튼을 3번에 걸쳐서 분리를 시켜야 이 해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영국의 공수부대원들은 버튼 하나 원 버튼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누르면 바로 해체되기 때문에 낙하산을 쉽게 풀어버릴 수가 있는데 미군은 3단계로 그걸 해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미군의 익사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그 비극도 이제 있었습니다. 여튼 기상 여건이 안 좋고 롬멜 장군의 해안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늪지대를 형성해 놨기 때문에 연합군 입장에서는 피해가 많이 이제 속출이 됐었는데요. 그 상륙을 할 때 그 노르망디 그쪽이 해변이 크게 해서 5군데가 있었습니다. 5군데. 첫째, 가장 많은 연합군의 희생자, 그 독일군들이 그 노르망디 해안에다가 배치한 병력이 한 10,0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연합군은 한 17만 병력이 상륙을 했는데 방어하는 그 독일군들은 10,000명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각종 뭐 대포, 기관총, 소총, 지뢰 이런 걸로 방어 시설을 철동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병력을 뭐 독일 방어군이 뭐 1만 명이고 연합군의 상륙군이 17만 명이다 해가지고 뭐 연합군 숫자가 많으니까 그 쉽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변이 이제 총 5군데가 있었습니다. 오마하 해변, 유타 해변, 골드 해변, 소드 해변, 주노 해변 이 5군데 해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마하 해변과 유타 해변은 미군이 상륙을 했고 그 다음에 골드 해변과 소드 해변은 영국군이 상륙을 하고 주노 해변은 이제 캐나다군이 상륙하는 그렇게 서로 분담을 했었는데요. 그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그 지역이 바로 오마하 해변입니다. 오마하 해변. 오마하 해변에서 상륙하면서 미군이 3천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이 돼버립니다.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다 합해가지고 그 3천여 명이나 발생이 돼버립니다. 반면에 나머지 4개 해변에서는 그 다 합해봐야 사상자가 한 2천여 명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사상자가 발생된 데는 이제 그 유타 해변이라 해가지고 197명의 그 사상자만 발생이 됐고 거기는 이제 미군이 거기 상륙하는 그 해변이 이제 유타 해변이고 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된 그 오마 해변은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되는데 거기 역시도 미군이 상륙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5군데 중에 가장 많은 사상자 발생된 그 오마하 해변, 3천여 명의 사상자 발생 오마하 해변도 미군이 상륙을 하는 거고 가장 적은 사상자가 발생된 유타 해변도 그
그 미군이 상륙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상자 측면에서는 극과 극의 해변에 상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마하에서는 한 3,000여 명의 사상자, 반면에 유타에서는 197명의 사상자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영국군이 침투했던 골드 해변이나 소드 해변은 뭐 한 400명에서 한 뭐 7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고 각각, 그 다음에 캐나다가 상륙했던 주노 해변은 한 9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총 5군데 해변 중에 미군이 상륙했던 오마하 해변은 한 3,000여 명의 사상자, 나머지 4개의 해변은 다 합해봐야 2,000여 명의 사상자밖에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오마하 해변의 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상륙하기 전에 그 상륙하는 병사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각종 고기, 소세지, 계란, 특식으로 많이 이제 식사를 제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만감을 느낀 상태에서 이제 상륙함을 타고 상륙을 하게 되는데 긴장을 하게 되죠. 이제 엄청난 총알, 기관총 세례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긴장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이제 배를 탔는데 그날 파도도 많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배멀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이트를 하게 되고, 많이 먹은 상태에서 오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게 어디를 생각하시면 연상이 되실 수 있냐면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에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상륙 직전의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상륙함에서 상륙정으로 갈아탑니다. 상륙함은 엄청나게 큰 배, 그 병력을 실어온 배고, 상륙정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배로 갈아타가지고 이제 그 해안에 상륙하는 게 상륙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륙정을 탄 그런 병사들이 오바이트를 하고 이런 모습이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묘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연상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멀미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륙정이 문이 딱 열리는데 독일의 기관총들, 처음에는 독일군의 기관총이 발사가 안 됐었습니다.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 한 700~800m 거리 해변에 이제 상륙하고 있으니까 사정거리에서 좀 최대한 유효한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0m, 200m 미군들이 이래 진격을 천천히 이래 해안으로 들어오니까 사정거리, 최대 유효 사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기관총, 소총, 대포, 각종 화기가 엄청나게 불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그 미군이 침투했던 그 오마 해변에서는 그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이 됩니다. 단적 이내로 한 중대가 198명이었던 중대가 있습니다. 그 한 중대는 상륙을